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이번 라운드도 하나 경기를 리뷰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FC 서울 대 수원 FC 경기입니다. FC 서울이 이제 3대 0으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고 또 최근에 경기력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결과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본인들보다 지금 순위가 높이 있는 수원FC를 잡으면서 좀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결과의 문제도 있지만 내용이 좋아진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김기동 감독님을 항상 이렇게 좋아한다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얘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리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 울산 경기를 진짜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뭐 2대 0, 그러니까 0대 2로 두 골 먼저 줬던 것도 문제지만 그걸 쫓아가는 과정이 재밌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용이 달라진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울산하고 수원 FC의 그 대응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뭐 같은 선상에서 막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궤를 같이 하는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FC 서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번 시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하고 경기도 같이 리뷰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경기가 울산 경기가 특히나 어려웠고 또 그게 또 극적으로 또 무승부를 거두면서 팬들한테 희망을 줬던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실수에서 실점이 먼저 나왔다는 거. 전반 뭐 지금 정신도 차리기 전에 권원규 선수 실수가 나오면서 거기서 실점하게 된 거는 굉장히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쫓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쫓아가는 과정이 뭐 한 골 더 실점했고 전반 종료 전에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과정이 이게 과연 서울이 잘해서 쫓아간 거냐 울산이 못해서 쫓아간 거냐 혹은 둘 다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물론 울산이 좀 느슨하게 운영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울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경기를 공격적으로 울산을 위협할 만큼 충분한 어떤 그런 패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울산이 실점한 거지. 울산이 아무리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렇게 리드를 잡고 나면 느슨해지는 면이 있는 팀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렇게나 막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또 뚫리는 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 경기에서도 같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공격에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바둑알이죠. 바둑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어렵고 되게 뭐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을 들고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김기동 감독님 스타일의 어떤 축구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강원 FC하고 수원 FC 리뷰를 하면서 똑같은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가운데 투입이 돼야 측면이 열리고 측면이 잘 돌아야 또 가운데가 열리거든요. 이게 축구가 그래요. 축구라는 게 경기장이 수십 미터 그러니까 뭐 좌우로 50m 정도 되고 앞뒤로 거의 100m 내외가 되는 아주 큰 경기장을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공격적 그 축구를 할 때. 근데 그런 데를 결국에는 22명이 그러니까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22명이 어떻게 배치돼 있고 어떻게 공간을 나눠 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때는 공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여기에 지금 10명이 다 몰아져 서 있으면 여기 뭐 10명이 거의 모여 있다 그럼 공이 안 돌겠죠. 그죠? 근데 반대편은 이렇게 해서 넓게 쓰면 얘는 또 넓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데서 어떻게 넓은 곳으로 빨리 넘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쪽을 넓게 쓸 것이냐. 혹은 또 여기를 넓게 쓰게 되면 이쪽으로 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텐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빨리 이쪽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상대를 모아놓고 우리가 넓은 데를 쓸 것이냐. 혹은 그래서 우리가 넓게 쓰면 얘네가 또 벌려질 텐데 그땐 또 어떻게 이 그 좌우로 찢어진 그 중간 공간을 이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처럼 그 얘기를 드리면 제가 강원이 측면 잘 쓰고요 측면 쓰다가 보면 중앙으로 들어오고요 중앙 쓰면 다 측면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럼 서울이 그 안 됐던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서울 팬들이 항상 답답했던 게 왜 우린 자꾸 U자 빌드업밖에 못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U자라는 건 결국 이 바깥쪽을 매매돈다는 건데 이건 핵심이 뭐냐면
이 공간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중앙 쪽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깥쪽만 맴돌다가 여기서 이제 길게 패스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넓게 쓰다 보면. 근데 여기서 잘려서 역습을 당해서 실점했다. 이게 지금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서울이 중앙 쪽에 잘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U자 빌드업 하지 않고 가운데 쪽에 잘 패스가 투입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서울을 상대하는 팀들은 중앙 쪽을 막아설 수밖에 없고, 왜냐면 중앙이 골이 많이 나고 위협적인 찬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중앙 쪽에 볼 투입이 잘 되면 중앙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다시 측면을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측면으로 넓게 쓴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든 돌파를 시도하든 이쪽에서 이제 그 속도를 살린 공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속도를 살리고 나서 이 공격이 전개가 되면 이쪽이 다시 막기 위해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쪽이 이제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누군가가 공을 다시 받는다. 그러면 다시 모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공간이 다시 열리게 될 수 있고, 혹은 이 공간이 열리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잘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서울이.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게 잘 됐고, 지난 경기에서도, 울산 경기에서도 잘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두 팀이 다르다고 했던 게 뭐냐면,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도 좀 전반은 버렸다, 예, 이런 컨셉트로 전반에는 조금 압박을 강도를 많이 낮춰놓고 그 낮은 쪽에서 특히나 한 이 정도에서 블럭을 쌓아놓고 버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공격을 전개를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럼 잘 풀어갔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후방에서 앞으로 전달하는 템포들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보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김주성 선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면서 너무 센터백들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좋은 패스를 하려고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 경기들에선 조금 많이 그런 느낌이 좀 적어졌던 것 같아요. 주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이승모나 류재문 선수한테 그냥 쉽게 연결해주는 패스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3번 선수가 볼을 잡았어요. 근데 빌드업을 할 때 상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비 블럭을 짤 거 아닙니까? 중앙 쪽에도 못 들어오게 이 두 명을 잡아놔야 되고, 이쪽으로 측면으로 나가면 전개를 방해를 이쪽을 압박을 해줘야 되니까, 측면 10번이 5번을 압박해야 되니까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8번한테 투입을 안 하고, 왜냐면 여기 줘봤자 여기 이렇게 충분하게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 줘서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 그렇잖아요. 별로 주고 싶지 않게 생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기가 8번이 뭔가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주고 여기 5번한테 주게 되면 10번 선수가 이렇게 압박하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 선수가 다시 가서 받아주게 되겠죠. 왜냐면 이 선수가 받아주러 올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로 가던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아까처럼 다시 위치를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풀백으로 나가는 게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뭔가 줄 데가 없을 때 그냥 측면으로만 돌면 이렇게 U자 빌드업이 나오는 이유가 약간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갈까요? 제가 여기 있는 선수가 목표가 5번한테 볼을 주는 게 목표예요. 5번이 공격을 좀 더 잘하게 하고 싶다, 5번 쪽으로 가서 오른쪽 공격 전개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를 단순하게 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선수가 압박이 나오고 뭔가 안 풀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를 거쳐가면 얘가 편해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랑 똑같은 위치예요. 근데 여기 투입되면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5번한테 주는 게 목표인데 왜 8번을 거쳐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거쳐가면 이 선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 10번이, 여기는 10번이, 그러니까 중앙 쪽 잡는다 그랬으니까 이쪽 이렇게 붙지 않을까요? 8번 쪽으로. 혹은 시선이라도 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때 여기 투입하고 이 선수가 여기 잡았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잡아놓고 투터치에 나가든 혹은 들어가는 걸 원터치 해주든,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10번 선수가 5번을 놓친 상황이 돼요. 뒤에 쫓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 한 번 거치는 것 때문에, 중앙에 투입한 것 때문에 측면이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서울이 이게 전 잘 안 되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U자 빌드업이 나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빌드업 할 때 류재문, 이승모를 거쳐서 가는 측면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잘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잘 따라가게 되면 여기서
혹은 뭐 여기서 이승무 선수가 빙글 딱 잘 돌아왔을 때 반응이 좋아요. 뭐 한승규가 여기서 툭 튀어나와주든 여기 링가드가 툭 튀어나와주든 일류첸코가 본인이 잡으러 나오든 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다 투입한 다음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측면에 툭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던 최준이 여기서 공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이게 전반전 한번 돌려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전반 6분에도 뭐 그 코너킥 얻은 19분 제가 기억나는 게 12분 몇 초에도 있었고요. 19분에도 있었고 6분 때에도 하나 있었고 한승규 선수가 찬스를 만들어가는 찬스들을 보면 이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갔냐면 이쪽에서 투입돼가지고 여기를 써서 이쪽을 이용한 다음에 이게 일로 다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 측면에 딱 공을 잡아서 최준이 깔끔하게 공을 잡았을 때 이 측면 수비가 이제 여기를 견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준이 워낙 전진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이거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쪽도 그냥 마냥 내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앞으로 미리 움직이는 한승규 앞에다 연결을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채널 5개 나눴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준이 한 칸 앞에서 이 앞으로 움직이는 한승규 쪽을 이용하면서 계속 찬스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에는 최준 선수가 받아놓고 연결해 준 것도 있었고요. 원터치로 내준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풀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후방에서는 중앙을 거쳐서 한번 측면으로 나가자. 이게 뭐 이승모든 유재문이든 링가드든 일류첸코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한 칸 더 앞에 가서 여기서 측면으로 빼주면 더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잡을 테니까 더 좋잖아요. 요거를 잘 이용했던 거. 그게 서울의 공격이 좀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더해줘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에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투입되면 왜 풀백이 전진한다고 제가 자꾸 설명하죠? 얘가 여기서 공 받으려고 하면 여기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경기를 잘 보시면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건데 김기동 감독님이 4-2-3-1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김기동 감독님이 빌드업 할 때 풀백들 전진시키면서 꼭 여기 있는 사이드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사이드의 이 자리에 나와서 연결점이 돼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 패스가 나가려고 그러면 여기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측면 수비수가. 그러면 이게 패스 길이가 길어지면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를 연결점을 하나 더 순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선수가 압박하는 거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고 여기 연결되고 나면 이 선수가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숫자 싸움이 능숙해지잖아요. 중원이 숫자가 충분해지니까 요걸 잘 써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었어요, 서울이. 근데 이게 잘 됐던 게 뭐냐면 어저께도 경기 한번 잘 돌려보세요. 여기 패스길이 처음에 나올 때는 여기서 받으려고 해요. 강상우 선수든 최준 선수든 여기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쪽에 투입되고 나서 미드필더 선수들이 일로 내려와서 본인하고 위치가 비슷해지면 그때는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서 볼 잡고 한두 번 주고받다가 일루 빠져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형태가 이렇게 바뀌죠. 한 명은 일루 들어옵니다. 반대쪽에 있는 선수가. 그래서 여기 투입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서 일루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일루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여기 한 칸 앞에 연결해서 일루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지만 이 선수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 선수가 전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길이 거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혹은 여기서 이 미드필더가 한 명 빠진 자리로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미드필더가 한 명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여기 투입해서 전진한 풀백 윙백한테 줘야겠다. 최준한테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약속된 플레이들 자연스럽게 우리 선수들이 일루 가니까 내 동료가 절로 가니까 내가 지금 위치를 조금 올려서 잡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 선수가 줄 거든 이 선수가 줄 거든 나한테 줄 거거든요. 전진된 위치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후방 빌드업이 좀 깔끔해진 감이 있어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볼이 깔끔하게 들어갔을 때 늘 전진하는 한승규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한승규 선수가 계속 의도적으로 이 전진한 측면 수비수 뒤로 움직여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약속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경기를 잘 보시면 중앙 쪽에서 경기가 잘 풀리는 게 뭐 이 선수나 이 선수뿐만 아니라 일류첸코나 링가드도 계속 중앙 쪽에서 받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일류첸코
그 아마 저기 그 이승모 선수 중거리 슛 나오는 장면 그런 데서 보면 계속 일류첸코 선수한테 볼 들어갈 때 보면 옆에 링가드가 보여준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공 받기 좋은 위치에 가 있고 여기서 이제 툭툭툭툭 돌거든요. 예, 터치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터치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볼 없는 선수들이 아 얘가 얘 주겠구나. 뭐 여기서 승모가 일류첸코 주겠구나. 그러면 본인 위치가 처음에는 여기서 공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는 공 못 주잖아요. 근데 보니까 일류첸코 주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 볼 투입될 때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 위치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움직여주면 아까랑 다르게 볼 잡을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4번 선수한테만 볼을 잡아야지 하고 있다가 나한테 볼 안 주냐고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데 여기 투입할 걸 알고 인식하고 일로 올라가 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연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여기서. 네. 이 움직임을 상당히 서울이 잘하게 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울산전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울산은 그 수원FC 경기랑 비교해서 훨씬 중원에서 압박을 빡빡하게 건 편이에요. 근데 그때도 생각해 보시면 계속 미들필더한테 투입할 때 생각보다 잘 풀어 나오네. 압박 잘 안 당하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압박 들어올 때 제가 느낀 거는 100% 의도? 완벽하게 보고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압박당해서 뺏겨서 뒤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꾸 돌려놓는 움직임. 그래서 이 선수들이 동료들이 지금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으면 여기서 압박 들어올 때 본인이 여기서 꼭 잡아가지고 완벽하게 100%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다 돌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수가 받아가면서 여기서 싸움을 벌일 수 있게 혹은 이 선수가 받아주러 나오면서 여기서 싸움을 벌일 수 있게 자꾸 전진하게 앞으로 보내면서 다른 선수들이 반응할 수 있느냐. 내 동료들을 믿고 앞쪽으로 돌려주겠다.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여기서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앙 쪽에서 중앙에 투입하는 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 투입한 다음에는 다른 동료들한테 원터치 내지 투터치로 간결하게 연결을 계속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빌드업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김기동 감독님이 그 전에 포항에서도 잘했던 그 전개 방식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잘 풀리면서 서울의 공격이 조금 수월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승규 선수가 측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전 되게 중요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포항에서도 그렇고 전진성이 늘 필요해요. 이게 빌드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빌드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세밀하게 풀어간다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저는 빌드업이라는 거는 상대 전방 압박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기 좋은 위치까지 전진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최종 라인이 여기 잡혀 있는데 상대편 골문 타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역습을 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여기까지 전진하려고 그러면 진짜 한 70m를 전진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촘촘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진해서 상대를 어느 정도는 가둬놓고 팰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전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서울이 이게 안 됐던 게 뭐냐면 빌드업이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전진해가는 와중에 끊겨서 역습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엉덩이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좀 나가려고 해도 공 뺏겨서 계속 쳐맞는 거예요. 사실 전방 압박이 당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깔끔하게 나올 것이냐인데 사실 이거를 전진하는 거는 저는 측면에 있는 미드필더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앙 쪽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볼 지키고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여기 투입했다가 조금 수월한 측면으로 내보내고 측면에서 깊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공을 잡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공을 딱 잡고 여기 앞으로 뛰는 움직임을 몇 번 한다거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비진이 내려와서 막아야 되겠죠. 여기 공격적인 위치니까. 그러면 간격 좁히기 위해서 여기가 같이 내려와야 되고요. 아까랑 다르게. 그러면 여기서 무작정 앞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깊은 위치까지 들어갔던 이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여기 뒤로도 다시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을 잡을 수 있고 엉덩이 뺐던 거를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영향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선수가 볼도 잘 지켜야 되고 전진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사실 서울에 이런 선수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승규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고 이걸 단순히 볼을 잡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에 최준이라던가 이승모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본인이 앞으로 뛰어주는 움직임을 해주면서 여기서 자꾸 싸우면서 이 팀의
전반적인 라인을 높여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진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중앙 쪽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서울 팬들이 아쉬워하시는 게 강성진이 기술도 좋고 뭔가 볼 발밑에 들어온 것도 잘 지키는데 얘 전진 못하는 것 같아라고 많이 느꼈던 이유가 저는 이런 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강성진 선수도 발밑에 들어온 거를 잘하는 선수고 그 발밑에 들어온 거를 순간적으로 속도를 붙일 때 좀 위협적인 선수지, 이렇게 볼이 없을 때 막 앞으로 뛰어가면서 움직여주는 선수의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블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템포를 잘라먹는다,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었는데 한승규 선수가 윙으로 전진을 하면서 윙으로 배치가 되면서 거기서 전진성을 주면서 서울의 공격이 좀 풀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수원FC전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기동 감독님의 부진을 보면서도 또 포항 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김기동 감독님이 아주 뭐 처음부터 무조건 잘하진 않는다. 근데 이 감독님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가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잘해주네 하면 그러면서 밸런스를 찾아가는 지도자다, 이렇게 아마 제 채널에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포항 팬으로서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것처럼 이게 서울이 어떤 지금 배치를 보면 얘를 여기다 써볼까 저기다 써볼까 여기다 써볼까 막 이렇게 고민의 흔적들이 여지까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전진해줄 수 있는 한승규가 측면에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오히려 볼 잡고 본인 발 앞에 들어왔을 때 키핑해주고 돌아나가고 막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성진이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 쪽에 있을 때 힘을 내네, 이런 느낌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원조합도 저는 오히려 이승모, 류재문이 기성용이 있을 때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느낌 차이도 제 개인적인 느낌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면, 기성용이 있을 때 오히려 주변의 움직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형 해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기성용이 빠지고 이승모, 류재문이 오니까 얘네는 좀 도와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움직인다는 느낌? 이게 무슨 뭐 단순히 선수들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다른 동료들과의 합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기성용이 좋은 선수고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이나 뭐 시야라던가 킥이나 너무 좋지만, 저는 기성용이 어떤 스페셜한 더 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FC 서울이라는 팀을 봤을 때는 그냥 원 오브 댐이 돼야 되는 선수입니다. 기성용도. 그래야지 그 와중에 더 빛나는 플레이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기성용 선수한테 네가 해줘야 된다, 이런 축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기성용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볼이 더 잘 돌아가는 이유는 다른 선수들이 기성용이 있을 때처럼 성용형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야 돼,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서 경기가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성용 선수가 돌아와도 똑같이 해야 돼요, 지금이랑. 그러면서 지금이랑 똑같이 하면서 기성용이 그냥 뭐 류재문이 있을 때랑 똑같이 하고 이승모를 대신해서 들어와도 똑같이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하나씩 보여주는 롱패스라던가 순간적인 전진 패스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지금 이 판을 기성용이 들어왔다 그래서 기성용 중심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훨씬 좋았다고 생각해, 팀적으로는. 그거를 오히려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거는 지금 이 현대 축구에서 특히나 전술이 중요해지고 팀의 합이 중요해진 상황에서는 어떤 이 선수가 해주길 바라는 축구가 돼야 될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한 방들이 그 퀄리티, 그런 클래스를 가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용 선수가 들어와도 유재문 이승모 선수 조합처럼 똑같이 해주는 와중에 기성용이 가진 특장점들이 드러나면서 서울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FC 서울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리아컵 경기 때, 강원 경기 때 저도 경기를 봤는데 멤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서울이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단 퀄리티가 좀 후보 선수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주전이라고 한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후보 선수들보다 잘한다는 느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10점 만점에 7점짜리 선수들이 되게 많은 느낌?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성적 내는 팀들은 6점짜리들이 좀 많더라도 9점이 있을 때 9점 선수가
뭔가 한 방 해줄 때 혹은 막 그런 9.5, 10점짜리 선수가 한 명 있어서 그런 선수들이 해결해주거나 뭔가 중요한 걸 해줄 때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역습 잘하는 팀들이나 그런 팀들은 사실 뭐 대구에 세징야가 있어서 이 선수가 진짜 잘해가지고 성적을 안겨주고 막 그래 그 선수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조금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서울이 그런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6점짜리, 7점짜리 선수들이 되게 많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팀들은 조직력을 맞추고 좀 팀이 안정감을 찾으면 꾸준하게 선수들이 부상이 있더라도 대처하기 되게 좋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안 될 때는 한없이 성적 내기가 안 좋은 팀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이 조금 김기동 감독님도 그 인터뷰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자신 있다, 본인한테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간 감 잡았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읽혔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울이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도 제가 수원FC는 리뷰 드릴 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기도 사실은 아주 특별하게 수원FC가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온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수원FC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 서태웅식 접근이다. 전반은 버렸나라고 했었는데 이번 경기도 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전반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0대 0으로 만들어 놓고 후반전에 이제 피치를 올리면서 상대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세트피스에 실점하면서 많이 안 풀렸던 것 같고요. 확실히 저는 공격수 고민을 김은중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최전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조금 어그로를 끌어줄 선수 좋은 공격수가 있어서 이 선수가 꼭 본인이 득점을 하지 9번 스트라이커가 반드시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이승우 선수나 안데르손 선수에게 갈 수 있는 시선을 분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동원 선수가 물론 그 대형 스트라이커라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동원 선수도 되게 드리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슈팅 좋아하고 그런 선수다 보니까 그런 가자미 유형이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고민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뭐 저는 그 9번 선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다른 경기 운영을 했을 것 같다고 또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원FC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비적인 운영을 조금 하는 팀이고 역습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 안데르손하고 이승우가 터지는 날에는 득점이 나오지만 그 외에는 사실 어려운 경기를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FC의 늘 아쉬운 점 이승우랑 안데르손이 한 방 해주지 않으면 다른 공격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아쉬운 점이고 대체로 어제도 경기가 후반에 좀 수원FC가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매우 많은 슈팅을 잡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승원이라던가 윤빛가람이라던가 중거리 슛으로 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수원FC한테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저는 선수 구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나쁘지 않고 또 플랜 A도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수원FC가 무슨 뭐 전북현대나 울산현대처럼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주도적인 경기를 해야 될 때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 승점을 따야 되고 혹은 뒤지고 있어서 쫓아가야 될 때 조금 다른 방식의 공격 전개도 좀 장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수원FC랑 강원FC 비교했을 때 수원FC보다는 강원FC가 조금 더 성적을 높여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전히 수원FC한테는 그런 주도성이 있을 때 공격 전개를 잘 풀어가야지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순위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보강을 한다고 했으니까 보강된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쁘지 않습니다. 수원FC 괜찮아요. 저는 어제 좀 3골 크게 지긴 했지만 막판에 먹은 거니까 나쁘진 않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준호 선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참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뭐 제 리뷰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템포도 좋고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패스들 미드필더에다가 본인이 최후방에 있거나 3선에 있으면서 2선으로 연결하는 패스들이나 보면은 확실히 이 선수는 자신감이 느껴지고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체 능력도 뭐 뛰다 보면 올라올 테니까. 네, 그래서 수원FC가 제가 보기에는 그 손준우 선수의 그 가담으로 해서 윤빛가람 선수가 좀 더 전진해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윤빛가람 선수가 하는 게 많았어요. 파트너인 정승원이나 이재원 선수도 뭐 볼을 못 찬다 이런다기보다는 공격을 조립할 때를 보면
그 윤빛가람 선수 후방에서 많이 풀어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할 일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손준호 선수가 더해지면서 후방 쪽은 그래 손준호 선수한테 맡겨놓고 본인이 앞에서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패스도 하고 중거리 슛도 워낙 좋은 선수니까 이승우 선수랑 안데르손이랑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중원의 합이 상당히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냥개 스타일의 이재원 내지 정승원이 있고 공격적으로 윤빛가람이 조금 더 해주고 후방에서 이제 손준호 선수가 무게감을 잡아주면 그 조합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FC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요즘에 일을 하고 있어요. 취업을 드디어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만큼 리뷰를 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시간 날 때 평일에도 시간 있으면 조금 늦게라도 이틀이나 3일씩 지나서라도 시간 날 때는 짬짬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